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알아보는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뉴스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겨울이 와버렸어요. 네, 그러게요. 정말 계절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겨울이란 느낌이 주는 게 이제 한 해도 끝나가는구나. 한 해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 추위와 함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평론가님 저 얼마 전에 왜 우리가 흔히 얇은 코트, 트렌치 코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코트 딱 꺼냈는데 지금 바로 또 드라이하러 보낼 판입니다. 이제 패딩 꺼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보온에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될 계절이죠.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어떤 소식들,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훈훈하게 짚어줄 소식들이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공방 2라운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총력, 코로나 독감 동시다발 유행 조짐까지. 평론가님, 따뜻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좀 어렵고 무거운 소식이지만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중요한 소식만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중요한 정치, 사회, 문화 이슈들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뉴스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공방 2라운드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무산된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반발 거셉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철회를 했어요. 오는 30일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야당의 4개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탄핵안이 그것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석,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된 게 바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변수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이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건 바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안은 아시다시피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게 민주당 예상치 못한 이 여당의 강수에 허를 찔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 의장 의사일정 여야 합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 원칙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가동된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랜 B가 바로 30일 탄핵안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국회법상 폐기는 부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사부재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 재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했다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구 대상은 민주당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 것, 이 민주당이 폐기될 뻔한 탄핵소추안 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일에 재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여당은 법적 대응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또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과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보면 이 여야가 지난주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이 이동관 위원장 또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고 국회법 이 해석 싸움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변호사님, 이 일사부재의 원칙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면요, 일단 국회에서 한 번 의결이 안 돼, 그러니까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에서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회기 안에서 다시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일단 국회법 90조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 이 90조의 내용을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 사무처는 이걸 해석할 때 이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국회법 90조 1항에 다시 또 보기에 돌아가면 발의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은 철회할 수 있다고 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하루 만에 이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0일과 내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 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근데 또 국민의힘이 가처분을 신청해 놨거든요. 가처분이 그 전에 인용이 되면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은 또 의결이 불가능한,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사활을 걸었다고 보여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일단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언론 탄압, 언론 장악에 나서고 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가 사실 5인 합의제 기구거든요. 그런데 5인 합의제 기구로서라기보다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이 2인 체제조차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독임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있는 게 바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방통위가 사실 가짜뉴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잡겠다, 이렇게 굉장히 움직임을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이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권한남용을 해서 이 가짜뉴스 심의센터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 가짜뉴스 심의센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기보다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하겠다, 그래서 만든 기구라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이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 강행 추진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만약에 임명 강행되면 이 탄핵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이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인 체제인데 3인 체제만 됐어도 탄핵안 발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 이 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민희 전 의원이죠. 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2인 체제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여권의 입김 작용하는 2인 체제지 야당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체제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이슈인데, 국민의힘 측 입장 좀 살펴보자면요,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위법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밝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법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윤재호 원내대표 목소리로 나온 건데요.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돼서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거인 일사부재의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 탄핵안이 보고는 됐지만 의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해석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 지금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는 게 마땅한데 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이 협의 과정 생략하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네. 일단 이 철회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하필 또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고 지금 이 사무처 국회 사무처 자체도 사무총장이 이광재 사무총장이에요. 네. 또 민주당 인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국민의힘의 비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안은 이승만 정부 시설, 저 이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렇죠. 국사 때 공부할 때 근현대사 때 배웠던 건데 4.4.5입 개헌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맥락인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안이 처리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절차가 부당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4.4.5입 개헌이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낸 건데요. 4.4.5입 개헌 뭐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네.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사건이 바로 4.4.5입 개헌 사건입니다. 일단 지금 탄핵 소추안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사실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카운트가 된다라는 법조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맞냐라고 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의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 그러니까 보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견을 전적으로 반박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면서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한동훈 장관이 전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처음에 내정될 때부터 여야가 이 인선을 놓고서 굉장히 격돌을 했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잡음이 있었던 인사였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꼬리표처럼 붙는 네. 게 MB 시절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지 않았느냐 이런 사실 꼬리표가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기자 관련 단체들도 이 방통위원장이 부적합하다 이러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이전 정부 그러니까 MB 정부 때까지 샅샅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던 것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과 관련해서 언론 탄압 또는 뭐 언론 장악 이슈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기억 저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네.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야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랐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이전부터 비토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이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사실 탄핵이 성립되려면 헌법, 법률상 중차대한 결함이 있어야 돼요. 중차대한 결함이요. 그렇죠.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대한 결함 사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소리를 보면 비명, 친명을 막론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싫어.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뭐 이전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효과가 있는 주장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탄핵에 올인했다고 보일 정도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내막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시기로부터 직무정지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헌재에 의해서 이 탄핵 잘못된 거다. 네. 이 저지당한 그 기간이 5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한 5개월 후쯤에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올 나오겠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총선을 치른 직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방통위의 모든 어떤 역할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움직이지 않는 기구가 돼버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기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되면서 이 선거에 있어서 가짜뉴스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전 정부 얘기하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미 2년차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전 정부를 거론하는 건 뭐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때 얘기를 뭐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송 장악이 전혀 없었느냐라고 보기가 지금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도 민주당 편이었죠. 그리고 KBS, MBC 방송사 사장 역시 자기 편이라고 하는 인사들을 임명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팩트에 의한 보도보다는 어떤 이 특정 편향적인 방송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힘을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방송 정책을 맡고 있는 방통위원장, 뭐 윤석열 정부의 측근을 앉힐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안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또 일간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에 민주당이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의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 탄핵 때문에 체급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제외시켰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만약에 탄핵 카드가 향한다면 사실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민주당 역풍을 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탄핵 카드 너무 남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탄핵 이슈가 전국을 뒤덮을 만큼 온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 탄핵 이슈로 국민들 눈과 귀가 집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 되려면 본질적으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대한 이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제기됐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게 어떤 탄핵, 이거 법적 근거에 따른 국회 권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남용될 경우에 국민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조차 이 탄핵 카드 남발, 권한을 넘어섰다,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찬가지로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철회한 그런 상황인데 손중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이건 왜 제기가 된 건가요? 일단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 탄핵안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런 게 바로 탄핵의 이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 말씀을 드리면 자녀 위장 전입
혐의, 그리고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 또 처남에게 검사들의 이 골프장 예약 편의를 부탁했다는 의혹, 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뭐 전 정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로 만약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이 전 정부의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 자녀 위장 전입 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 이상의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던 국무위원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탄핵 대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건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방울 그룹 대급 송금 사건 관련해서 사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하나의 평론가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가 진정성 여부 의심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탄 탄핵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일단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책임자가 바로 이정섭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사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더 확대해서 본다면 수사 방해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제도를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오남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일단 숫자의 우위를 앞서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정치학자들이 이런 것을 들어서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피즘 관련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트럼피즘 하면 트럼프 이 미국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어떤 이 내용들 극단적 주장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동조하고 열광했던 현상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뭐 연관해서 이 트럼피즘 관련된 목소리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이 설계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다수당의 폭정,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가리킨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중대한 가짜 뉴스 자체를 그냥 방치했다면 탄핵 당해도 마땅하겠지만 지금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 단속하겠다는 걸 탄핵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노랑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 정쟁 풀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라인 필리버스터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의 문제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에 통보되는 17일이죠. 17일까지 5일간 계속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이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영계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MBC, KBS, EBS 이사수를 늘리고 이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게 이 방송 3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또 이 정부와 여당 경영계 입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파업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론전을 일부러 노리고 있다고 보여요. 이 국민의힘의 온라인 필리버스터, 평론가님 효과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보다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게 관심 있는 사람만
클릭해서 보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실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얼마나 보도가 자주 되는지에 네. 따라서 뭐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법안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과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거부를 위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거죠. 최소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닷새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맹점들에 대해서 설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한 타당한 이유 제공의 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갈등에 지금 묻히고 있는데 사실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탄핵안으로 전국 국정이 정말 얼어붙다 못해 그냥 꽝꽝 얼음이 돼버린 상태라서 법정 기한 내에 통과가 될지도 불투명하고, 사실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에 바라는 것은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즘 점심 한 그릇, 점심에 국밥,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려도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가의 높은 상승, 뭐 기름값도 비싸죠. 취업률은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정쟁에 휘말려서 민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 모두 반성의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곳곳이 지뢰받친 상황인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평론가님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이 지뢰밭인데 뭐 탄핵이 민주당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뢰밭이 터지는 게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사실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내년도 나라 살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전쟁 657조 예산 전쟁이 펼쳐지는데 여야 간에 지금 동상이몽인 상황입니다. 뭐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깎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차가운 여론에 떠밀려서 R&D 예산 뭐 어느 정도는 회복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냈지요. 중요한 건 예산의 주인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게 내년도 총선에서도 그대로 민심에 반영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고 이 예산안은 저는 정쟁의 도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일 중요해요. 예산안. 결국 살림살이 챙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가정의 살림도 중요한데 한 나라의 살림입니다. 해결의 실마리 찾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요. 두 번째 이슈토크 바로 시작해봅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바로 2030 부산 유치 총력입니다. 엑스포 부산에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부산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릴레이 유치를 나섰죠. 네, 사실 현재 시간으로 28일이면 결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일단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파리 평화포럼에 참석해서 12개국 정상과 또 장관급 인사 5개국 주 프랑스 BIE 대표들을 만나서 지지를 요청했고요. 또 지난달 유럽 4개국 순방 다시 첫 방문지로 파리를 찾은 이 한덕수 총리도 한 달여 만에 다시 파리에서 국제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 대표들과 만납니다. 마지막 총력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게 되는데요. 20일부터 23일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장 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BIE 대표들을 상대로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정상 차원의 활동이 막판 부동표, 표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지 후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보지들이 쟁쟁합니다. 일단 부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경쟁 중입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네요. 결국 투표를 통해서 최종 개최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28일 현지 시간으로 28일 182개국 BIE 회원국들이 모여서 비밀 투표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1차 투표에서 이 한 도시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게 되면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은 국가가 없을 경우에 곧바로 1, 2위에 해당하는 도시끼리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2차 투표로 이어질 경우에 이 3위 후보 도시를 지지했던 회원국들이 2순위로 지지하는 국가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부,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걸 막고 로마를 떨어뜨린 뒤에 2차 투표에서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서 엑스포 개최권을 따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엑스포 하면은 제가 유치원 때 이 인형도 갖고 있었고요. 아, 네. 여기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도 나거든요. 바로 대전 엑스포 꿈돌이 생각납니다. 네. 듣다 보니 이 꿈돌이서부터도 우리가 엑스포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싶은데, 엑스포의 역사는 다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꽤 깁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가 그 기원인데요. 1928년 파리에서 체결한 이 국제박람회 조약에 따라서 가맹국 이 주최하에 5년마다 열리게 되고요. 전 세계가 과학기술로 경쟁하고 또 인류의 현재를 조망하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이 엑스포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가, 그러니까 엑스포가 그 모습을 갖춘 게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고요. 1928년 파리에서 국제박람회에 대한 조약이 조인되면서 세계 박람회가 활발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199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석 달 동안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또 석 달 동안 여수에서 엑스포, 이렇게 두 번의 엑스포를 치렀습니다. 뭐 엑스포와 연관되어 있는 세계 명소라고 한다면 사실 이 랜드마크, 이 엑스포를 위한 랜드마크들이 각 도시마다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프랑스 파리 가시면 이곳에서 반드시 기념사진 촬영하시잖아요. 에펠탑 역시 1889년 이 파리 엑스포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엑스포 하면은 꿈돌이 바로 생각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있었던 엑스포 떠올리실 텐데, 제가 앞서 말했던 93년도 대전 꿈돌이 엑스포가 있었고요. 2012년에도 여수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30 부산 엑스포까지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엑스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93년도 그리고 2012년에 열렸던 여수와 대전 엑스포와 지금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의 성격이 다릅니다. BI가 공식적으로 등록 박람회를 월드 엑스포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정 박람회라고 하죠. 전문 엑스포로 부릅니다. 세계 이 등록 박람회 같은 경우는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반면에 전문 엑스포죠.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명확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주기 기간도 달라요. 매 5년마다 이 세계 박람회 개최가 되고요. 6주에서 6개월가량 세계 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전문 박람회, 인정 박람회 같은 경우는 등록 박람회 사이 3주에서 3개월가량 개최가 됩니다. 전시 면적 세계 박람회는 무제한이고요. 전문 박람회, 인정 박람회 같은 경우는 2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 전시 면적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개최 사례 보면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2010년 중국 상하이, 또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2020년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가 됐고, 앞으로 2025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문 박람회, 그러니까 인정 박람회,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2008년에 또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2030 부산 엑스포 만약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경제 효과 기대하는 바도 상당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 이렇게 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이 경쟁의 장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KDI의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5,05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거의 인구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이고요. 부가가치가 18조 원. 고용 창출, 사실 고용 창출 가장 중요하죠. 5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걸 국제적인 이벤트, 다른 이벤트들과 비교를 해보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 관람객이 138만 명이었고 경제 유발 효과가 29조 원이었어요. 이보다 앞선 사례 여전히 뭐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죠. 2002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경제 유발 효과가 17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한일 월드컵보다도 4배 정도 가까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 월드 엑스포를 열어서 110조 원가량 가까운 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경제 도시, 그러니까 무역 또 금융 도시로 거듭났고요. 이 중국의 GDP 2%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엑스포를 유치했던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경우도 63조 원의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면서 이 로마를 제치고 이탈리아 또 최고의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 좀 침체된 경기가 기지개를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판세를 일단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강력한 좀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현재 판세는 기본적으로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따라붙는 2중 1강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다 1년 전에 유치 전에 뛰어든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또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개도국들에게 적극 공략하는 사우디의 초반 이 우세의 흐름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간 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총력 유치전에 나서면서 지금 박빙으로 예상 승부까지 이렇게 끌어온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부산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중동에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또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사우디와 한국 모두가 박빙 구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우디가 요즘 탈석유화 추진하고 있어서 뭔가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국제 행사 유치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최근에 2034, 그러니까 2034년 월드컵 유치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FIFA 회장이 본인의 이제 SNS 계정에 차기 월드컵 대회의 개최국과 개최 방식을 설명을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 2034년에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래는 이제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 인도네시아 2파전이 예상됐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18일이죠. 사우디 지지 선언을 했고요. 호주 역시 31일 월드컵 유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유일한 유치 의향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일에 아마도 이 FIF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적 으로 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034년 월드컵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2027년 AFC 아시안컵,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이벤트 5개 모드를 지금 독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식 견제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사실 뭐 여성인권 탄압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스포츠워싱 한다라는 거죠. 스포츠로 이 인식 자체를 희석시킨다라는 건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BBC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인권 탄압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세계적인 이벤트들을 사우디가 독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 기구 실사란이 앞서 부산을 방문하고 갔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 내렸다고 하는데 점점 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게 되네요. 네, 지난 4월이었죠. 4월 4일에 이 방문을 했던 건데요. 사실 부산 시민들 극진하게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뭐 그리고 부산의 여러 곳 명소들을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게 당시에 실사단이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가 11월 28일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어쨌든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염원을 담아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남짓한 시간 뒤면은 결국 개최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2030 엑스포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88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버금가는 국가적 대경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끝까지 한 표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나라 관계자들, 기업인들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도 필수적일 것 같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응원할 게 뻔한데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우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생생법률쇼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했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법률 리스트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리스토크 마지막 주제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 독감 동시다발 유행 조짐입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감 유행 상당합니다. 게다가 코로나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트윈데믹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때문에 트윈데믹뿐만 아니라 멀티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달 초 외래 환자 1000명당 39명이 독감에 걸려서 의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유행 기준 6.5명인데 이에 6배가 넘는 수치죠. 또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19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어서 10월 들어서는 7,0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서면서 8,500여 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가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진짜 걱정스럽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초등학교 보면 한 반에 막 10명 가까이가 독감 때문에 결석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의 유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발 먼저 있었던 거고요. 사회 전반에 지금 기침 환자들 엄청 많잖아요. 좀 의료스러운 상황인데 독감이 정말 기록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할 것 없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근데 11월이 되었는데도 중순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데도 독감의 이 예방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죠? 네, 환자는 늘고 있는데 예방 접종률은 지금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독감이 예년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이 11월부터 4월까지가 독감 유행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사실 보면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보면 여름철에도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계속 유행한 시기가 지금 더 이제 증폭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고열이라든지 몸살 등의 증상을 우려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이 백신에 있는 항원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면역세포가 이걸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싸우면서 이제 이 항체를 형성하는데 이때 몸살이나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부작용 아니야? 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서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꼭 백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워낙 반복되는 백신 접종에 좀 피로감도 누적된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 포비아라고 하죠. 뭔가 백신이 공포감을 주는 현상까지 겹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귀 기울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 유행진위보가 정말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요. 여러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멀티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에 더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폐렴 주의해야 될 이 연령대가 있죠.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폐렴이 또 다른 합병증 예를 들자면 폐혈증이라든지 호흡곤란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렴 초기가 감기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 이상 고열이 계속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각한 기침 또 이 통증, 누런 가래가 나온다면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폐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하려면 네.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 물론 백신 접종한다고 100%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위중증으로 가는데 막아준다는 거죠. 이 폐렴 백신 접종이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이 치사율이나 중환자실 입원율 무려 40%가량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폐렴 관련해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65세 이상 성인에서 2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렴 예방하려면 외출할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이 규칙적인 식사, 수면으로 면역력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폐렴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168명의 입원 환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주로 이 폐렴 5살부터 9살까지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감염이 되면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요. 이 기침이 무려 한 달가량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항상자와 해열제 함께 써도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중국에서 이 폐렴이 유행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행할지 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 폐렴 유행 속도와 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요즘 어린이집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백일해가 뭐냐면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 그래서 백일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데 또 이게 감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증가 속도 상당히 지금 백일의 증가 속도도 가파른데요. 환자 다수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일해 역시 어느 정도 예방을 하려면 예방접종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백일해가 아이에게만 이제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참 우리가 접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백일해 접종까지 해야 된다고 지금 질병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상당하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감과 백일해는 감염 전파가 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한 명만 하기보다는 이제 모두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에서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을 호흡기 질환에 걸려오게 되면 엄마 아빠 걸리게 되죠. 근데 손자 손녀 이쁘다고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호흡기 질환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지만 치명적으로 또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백일해 같은 경우는 백일해까지 있었단 말이야?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감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접종, 뭐 폐렴 접종 많은 분들 다 하셔야 되겠지만 이 백일해 역시 온 가족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특히나 천식 있는 분들 뭐 이 백일해 접종까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백일해 만약에 천식 환자가 걸렸을 경우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환들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년간 팬데믹 겪어왔잖아요. 유행하는 감염병, 뭐 백신, 피로감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도 평론가님 우리가 몸소 겪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외출도 못하고 항상 마스크 쓰고 4인 이상 모임도 못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질병 결국 본인이 가장 개인 위생에 힘쓰고 서로 옮기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들 결국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예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실 연말이라서 모임들 많으실 텐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외 활동 후에 반드시 손 씻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강청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노인과 소아 같은 경우 샤워를 한 후에 재빨리 물기 닦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과거보다는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가장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건강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개인 위생수칙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